애플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150%예요. 10년 후에 애플의 적정 주가는 이 주가보다 높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서두에서도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을 제가 보니까 약간 분산 투자보다는 좀 몇몇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몇몇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잘 맞으면 좋은데 반대로 본다면 잘못 고른다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중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막 50대, 60대, 70대 투자자분들한테 집중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20, 30대, 제가 이제 30대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 그 눈높이에서 저는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거,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야. 그럼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 잘게 쪼개서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잘게 쪼개서 여기저기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가득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저는 그 돈으로 정말 되게 의미 있는 금액이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그게 전부라면, 20, 30대라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차라리 정말 의미 있는 한두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 좀 나쁜 습관을 안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사람이 잃을 게 없으면은 더 과감해지거든요. 맞아요. 1, 20만 원으로 투자하면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하겠어요. 그러면 엄청 투자죠. 엄청나겠죠. 물려도 신경도 안 쓰고. 네,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투자에 나쁜 습관이 들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가진 그 돈으로 한두 개 종목만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쭉정이 같은 종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아무리 생초보 투자자라고 하시더라도 그 한두 개 종목을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데 이상한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해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좋은 거 사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공격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격적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마음이 뭔진 알아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처음에 한 3, 4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이제 시드머니를 간신히 모았을 때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원 입장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원 입장에서 한 10개 종목만 있어봐요. 그 10개 종목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두 개 종목, 그렇게 두세 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 30대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더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분산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이 주식 종목 여러 개 사는 게 분산이 아니잖아요. 원래 분산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관성이 적은 자산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게 분산 투자라고요.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실 테고, 그리고 현금도 보유하실 테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것도 구입을 하실 텐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 투자를 보유하는 게 진짜 의미의 분산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2, 3천만 원 가지고 레기달리오의 사계절 투자 이런 것들을 한다. 그 사계절 투자 그런 거는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20, 30대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일할 날도 많으신 분들이 사계절 포트폴리오 한다? 내가 지금 가진 시드머니도 없는데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어차피 집중 투자의 전제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잘 골라야 되나요? 예, 그렇죠. 잘 골라야 되잖아요. 잘 고르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이 질문이 없긴 한데 잘 고를 만한 팁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잘 고를 만한 팁 같은 거 저는요, 그냥 나 혼자만의 우량주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의 우량주? 네, 나 혼자만의 우량주가 어떤 거냐면, 외부 정보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어떤 귀한 정보, 이렇게 작전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에 예뻐 보이는 주식, 남들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라고 하는 게 주식의 고수들이 보는 좋은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옆집의 할머니도 알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주식 증여해 주시는 거 요즘에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한 10년, 20년 못 팔 생각으로 사세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사고팔고 했을 때 아이가 막 한두 살인데 그걸 사고팔고 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그 세금으로 또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 때 20, 30년 동안 거의 못 판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각오라면 이상한 주식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예쁜 주식을 고르는 건 또 단순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의 시장에서, 왜냐면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 시장이잖아요. 우리 미국 주식, 홍콩 주식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거기서 가장 최상위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10년, 20년 가지고 갈 만한 내가 예를 들어 월급 한 6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그렇게 한 종목만 골랐을 때 어떤 최상위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정도의 마음으로 거기서 픽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서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최소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사는 거니까 네, 10년 후에 또 뭔가 이렇게 성장해 있을 산업에서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선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를테면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런 시장이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꼭 10년까지 아니어도 한 5년 정도의 미래는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신문에서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요즘에 어떤 쪽이 대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이 유망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제품과 서비스가 분명하고 거기에서 확실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옆집 할머니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알만한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장기 투자자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달란트 투자 시청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냥 사실 저희 시청한다라기보다도 다 그냥 겹쳐요, 사실. 겹치나요? 그냥 달란 투자 보는 사람이 김작가도 보고 3프로도 보고 다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 특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시장에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제 투자 스타일에 반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어차피 투자라는 게 어떤 무슨 교과서에 나온 그런 딱 떨어지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투자는 길거리 지식이에요. 그냥 스트레이트 날리지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내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 맞는 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그 맞는 방식이 초량주 장기 투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흐름이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역시나 이제 그 다양성을 위해서 또 다양한 투자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명한 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잘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요, 미국 주식을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건 계속 가지고 갈 건데, 팔진 않을 건데, 제가 미국 주식을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요. 물론 지금 계속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 환율에.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1,200원대까지는 이거는 환율이 어차피 정상 범위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염두에 두신 주식 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400원이 넘고 나서는 그런 말씀을 좀 못 드리겠더라고요. 20% 정도가 연초 대비해서 올랐거든요. 내가 굳이 그 환율에서 20%나 디스카운트를 하고 미국 주식을 들어간다? 거기에는 조금 저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환율이 한 2,200원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제가 최악의 경우에 IMF가 돈 빌리는 일도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최악의 경우지만요. 그런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환율 때문이라도 미국 주식은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 관련해서 네네네. 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10년 후에 애플 주가가 네. 287달러가 될 것이다. 네. 지금이 한 2배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이 근거는 또 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가 좀 한참 전이었었는데, 네. 10년 후 애플 주가가 287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10년 후 287달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적죠? 2배니까 지금 사실 144달러거든요. 네, 2배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애플 주식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약간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주가에 이 기업의 정말 청산 가치만 담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에는 많은 기대감도 담기고요. 그리고 현재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런 심리나 유동성이나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담길 텐데, 저는 정말 주가의 이런 청산 가치, 이 기업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상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보면서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10년 후 주가가 낮게 잡혔던 거고요. 네,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되게 간단하게 산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주식의 장부 가치, BPS를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OE를 봤어요. ROE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워런 버핏이죠.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애플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이 버핏은 ROE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애플의 현재 주가가 한 15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는데, 네. 이거 제가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주당 장부 가치를 따져보니까 3.6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먼저 BPS랑 그 ROE가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BPS는 주당 장부 가치인데,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을 때 그 청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산 가치에서 부채를 다 제외하고 그 남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남은 가치에서 지금 현재 보통주 주식 수를 나눴을 때 그러면 한 주당의 청산 가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BPS라고 하는 건데, 이 BPS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ROE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ROE는 Return on Equity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 분모가 되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연간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을 이렇게 나눠준 값이 ROE라는 거예요. 순이익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해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을수록 이 ROE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낮을수록 이 ROE는 또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개념, BPS랑 ROE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계산을 했을 당시 3월 이후에 그 순자산 가치가 4.14달러였는데 지금 현재의 BPS가 순자산 가치가 3.6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애플이 망했을 때 우리는 한 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3.6달러 정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순자산 가치를 파악을 하셨다면 이 순자산 가치에다가 ROE 값을 곱해가지고 그 현재 이제 미래의 주가를 이렇게 산출하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 ROE 값이, 애플 ROE 값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ROE 값이 보통 일반 제조업체들 기업 같은 경우에 10%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는 애플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150%예요. 그러니까 주당 이게 한 해당 벌어들이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 네. 이걸 이렇게 한 값이 150% 다른 기업보다 한 15배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제품과 서비스가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년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자본 총계는 되게 낮추는 방식으로 이 주주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은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네. 배당 등을 줘가면서 그렇게 자본 총계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OE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통은 한 5년치에서 10년치의 ROE 값으로 제가 이걸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5년치의 평균 ROE 값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5년간의 ROE 평균 값이 한 70%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사실 한 70%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제가 BPS를 3.6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ROE 평균 값이 70%니까
1 플러스 0.7에서 1.7 요거를 이제 배수로 해서 곱해준 게 이제 미래의 주식 가치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1.7에서 10년 후니까 1.7에 10승을 한 거죠. 그래서 1.7에 10승을 해서 곱하기 현재의 BPS 3.6달러 이걸 곱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보면 10년 후에 애플의 적정 주가는 한 395.82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과거에 한 주에 잠 못 드는 밤에서 이 콘텐츠를 올렸을 때는 5년간 평균 ROE 값이 70%라는 게 너무 이거 비상식적으로 높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ROE 값을 한 평균 50% 정도로 잡고서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애플 주가가 10년 후에 287달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보면은 애플의 ROE는 꾸준히 1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 주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ROE 값을 어떻게 평균치를 잡느냐, 그리고 또 BPS는 계속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예상 주가가 계속 바뀔 텐데, 맞아요. 예상 주가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계산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ROE의 예측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시기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ROE가 높은 기업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사실 찍었던 거였어요. ROE 값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순이익이 되게 높다는 거고, 그리고 자본 총계가 낮다는 거잖아요. 순이익이 높은 건 일단 좋은 거죠. 자본 총계가 낮다는 거, 이것도 뭐 다 뜯어봐야 되는 거지만, 애플이 자본 총계가 낮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주주 환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이고, 애플이 그렇게 또 부채가 높은 기업도 아니고, 현금 흐름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ROE가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데, 이 주가보다 높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올라? 이러면 10년 동안 그렇게 좀 화를 내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걸 시사하는 바가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ROE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걸 좀 잘 뜯어보시고 투자를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 가격 간다라기보다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게 사실 가장 핵심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예. 최소한 이 정도는 가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영상 초반에 이제 280달러 얘기한 게 너무 70%가 높아서 그냥 50%로 낮아서 잡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온 거지, 아무튼 뭐 10년에 무조건 이 가격 간다라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는 나온다. 실제로 그 ROE를 잘 내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주주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주가에는 멀티플도 반영되잖아요. 그리고 뭐 기대 심리도 반영되고, 그런 것들 다 이제 빼고서 총산 가치만 놓고서 계산을 한 거니까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